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저번 주죠. 13일 날, 유아특수, 초등특수, 선생님들 시험 보신 문제 가지고 기출문제가 됐죠, 이제는. 그 문제를 분석까지는 좀 어려워요. 깊게 들어가는 분석까지는 어렵고, 답을 만들어낼 건데, 이거를 제가 정답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답이 여러 개예요. 유사 답안이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답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저거 있죠. 기출문제 분석처럼 정규반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하지만 간략하게 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아 문제와 초등 문제는 완전히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이죠. 경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아 문제는 그냥 기존에, 선생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기존에 암기를 잘하신 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문제 경향이.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래요. 유아 특수교육에서만 그래요. 일반 유아 교육은 문제 경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기존의 암기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현장에 어떻게 녹여서 적용하느냐, 현장에 어떻게 응용하느냐라는 경향으로 문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지금 바뀐 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제 수강생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2018년부터 문제 경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흐름이. 그때부터 딱 던져졌어요. 던져지면서 18년, 19년까지는 흘러가서 바뀌는 듯하게 가다가 유독 작년이죠. 2020년 시험 문제, 2020학년도 시험, 2021학년도 시험 문제. 여기서 유독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에 가던 방향에서 도로 빽하는 그런,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임용시험에 대한 기조를 바꿨나, 되돌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올해 나오는 문제 경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 확실하게 자리가 잡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경향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특히 초등생님들 일반 교육과정 29점, 30점 그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21, 2, 3, 4 그 안팎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시지 마십시오. 전공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죠? 그리고 유아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타고서 답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질문 방식이 어려워집니다. 묻는 관점, 묻는 논조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어려워진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학교 선생님이 될 건데 학교 선생님이 되면 이런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알고 있는 걸 적용해 보십시오 라고 바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용고시 모든 교과는 이미 그렇게 흘러왔고 이미 자리 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응용이라는 부분, 단순 암기로 단순 암기로 문제를 분석할 수 없는 응용이라는 부분으로 자리 잡은 교과도 있고요. 이제 자리 잡은 교과도 있고요. 특수는 초등 특수선생님들은 이제 자리 잡았고 내년에는 유아 특수선생님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등은요? 중등은 올해 초등선생님들 수준에서 한 발자국 더 깊어질 겁니다. 심화로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유아 선생님들 문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답이 뭐예요? 여기서 찾으세요. 지문에서 찾으세요. 이것만 보면 돼요. 초등선생님들요. 자, 알고 있는 거를 현장에 적용해서 쓰세요. 지문에서도 보고 쓰세요. 근데 인출단서는 숨겨놓겠습니다. 하지만 인출단서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끔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걸 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중등 선생님요. 중등 문제는 특징이요. 불친절합니다. 뭘 묻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요. 왔다 갔다 해요. 더구나 인출단서를요. 꽁꽁 숨겨놔요. 꽁꽁 숨겨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닌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에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힘들죠. 자,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 특수 문제 같은 경우는 제 모의고사에서
논술은 5점 적중했습니다. 차별화 교수까지.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차별화 교수를 모의고사 문제 내려다가 그걸 모의고사 문제 내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베이스로 깔아야 될 조건들이 많아요. 논술 그렇게 다섯 문제 5점 적중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초등, 그죠? 초등 우리 1차 문제 A형, B형 거기서 제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13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적중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유사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기출에 나왔던 답 그리고 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답 동일한 답이 13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럼 이제 유아특수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답안지 같이 보시면서요. 그리고 시험지 같이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A 1번 문제. 자, 1번 문제에서 비연속 시행교수, 비연속 개별시도 비연속 시행교수 계속 용어가 바뀌고 있죠. 기출에서 나오는 용어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비연속 시행교수라고 답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요. 그냥 DTT 적으십시오. DTT 적는다고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구성요소 중에서 변별자극과 후속결과를 각각 찾아 쓰시오입니다. 찾아 쓰시오입니다. 그러면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자, 변별자극이요. 변별자극은 이렇게 바뀌죠. 이 문장 똑같죠. 변별자극, 자극 제시, 교사의 질문. 그러면 교사의 질문이 무엇이냐? 노란색 주세요. 되죠. 그죠? 노란색 주세요. 그게 교사의 질문이죠. 그럼 후속결과. 후속결과는 아동이 반응을 한 거, 교사가 질문했으니 학생이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한 교사가 주는 거, 강화를 주는 거. 그대로 찾았으면 됩니다. 이것도 후속결과요. 잘했어요. 칭찬하면서 수미가 좋아하는 동물 스티커를 준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후속결과를 동물 스티커를 준다라고 쓰면 안 될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앞에 애가 했던 발화에 대해서 앞에 애가 했던 거에 대해서 강화가 들어가요. 강화를 들어주고 사회적 강화를 주고 그 다음에 강화물 제공하는 형태로 일단은 제가 적어드린 잘했어요 하고 칭찬하면서 수미가 좋아하는 동물 스티커를 준다. 이걸로 표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답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기억에 해당하는 강화 스케줄. 기억에 해당하는 강화 스케줄요. 할 때마다 준다. 그죠? 할 때마다 준다니까 연속 강화 계획이죠. 연속 강화 계획, 연속 강화 스케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번. 니은과 같이 강화 스케줄을 사용한 이유. 니은을 보면 평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번 보면 자, 예를 들어 정반응이 3번 나타날 때마다 혹은 평균 3번 정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스티커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평균 나옵니다. 평균이 나오면 가늘이죠. 그죠? 가늘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이겁니다. 자, 연속 강화 계획을 쓰지 않고 간헐 강화 계획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가 이 문제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첫 번째요. 연속 강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헐 강화 계획을 썼습니다. 요 관점 하나. 두 번째, 연속 강화 계획이 갖고 있는 장점, 행동의 유지, 습득에서 숙달로 넘어가서 숙달해서 계속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의 유지 관점에서 답안이 작성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연속 강화 계획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점이라고 치면 답은 이렇게 되죠. 연속 강화 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강화 포만, 강화에 대한 의존성을 예방하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이 구성이 되겠죠. 문제점,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면. 그럼 선생님 이거 강화 포환, 의존성, 만족 지연 다 들어가야 되나요? 대답이 좀 애매한데요. 하나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단점을 보완한 방법. 그러면 유지의 관점이요. 습득을 했어요. 이제 숙달로 넘어가서 숙달해서 유지로 가야 되잖아요. 유창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유지를 위한 관점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행동이 중재가 끝난 후에도 그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높여줌으로 행동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심플하게 앞에서 습득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잖아요.
등장했으니까 습득되거나 변화된 행동이 중재가 끝난 뒤에도 유지된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답 쓰시면 돼요. 둘 다 써야 돼? 아니요. 보완하는 관점으로 쓰시든 유지라는 관점으로 쓰시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선생님 유사 답안 많아요. 유지라는 관점 쓰면 얼마나 많아요. 보완이라는 관점 써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요. 옛날 문제들은, 그러니까 단답식으로 물어봤던 문제들은 답이 하나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이유가, 이걸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라면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중재를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쓴다 그러면 이유가 하나가 될 수는 없죠. 여러 가지죠. 그래서 유사 답안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쓴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요. 이건 하나 제가 제 공부 방법인데 문제가 있고 답을 썼죠. 그럼 이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거꾸로 보십시오. 답이 문제를 해설할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답이 문제를 해설할 수 있다면 그건 답이에요. 선생님 문제에 나 있는 조건에 맞춰 답을 쓰면 되잖아요. 거꾸로 보십시오. 답이 그러면 결국은 이 답을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지문에 등장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거꾸로 가시면 명확하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가 B는 이거죠. 초기에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합니다. 하죠. 그러면 심플하게 쓰면요. 동일한 변별 자극 쓴다는 얘기는 동일한 반응을 얻겠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쓰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한 반응을 얻기 위해 혹은 동일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심플하게 쓰면 이게 답이에요. 좀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교과서적으로 쓰면요. 세 번째, 변별 훈련을 통해 자극 통제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초기에는 동일한 변별 자극을 제공한다. 교과서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선생님,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해야 돼요. 초등 5번에 결과의 일관성이라는 답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그거랑 일맥상통해요.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같은 접근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동일한 변별 자극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동일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다. 그 세 가지 적어놓은 거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자극의 혼란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아요. 자극이 동일해야지 아이가 덜 혼란스럽고 그래야지 정반응이 높아진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설계 방법. 여러 행동이죠. 그러니까 행동 간 중답 기초선 설계. 행동이 여러 개죠. 행동 간 중답 기초선 설계.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A단계 목적. A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행동수정 관련된 책, 노란색 책은요, 대부분 기초선과 중재까지만 설계도가 나와 있고 뒤에 유지 단계 나와 있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의 행동수정 기법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학자가 딱 세 분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세 분. 근데 우리나라에서 행동수정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희한하게요. 그분들 제자인데 다 달라요. 관점들이 다른 분들이 제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 책 빼고 나머지 책에는요. 유지 단계가 나와 있어요. 설계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보고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만 더요. 자, 그러면 유지 단계를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 내가 중재했던 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효과가 있습니다. 이 관점 하나. 두 번째, 중단기초선 설계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 용어가, 중단기초선 설계에서는 항상 이게 존재해요. 기능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기초선 단계에서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중재 단계에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능적 관계가 성립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중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 하나, 또
하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한다는 관점 하나.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저 A가 유지 단계인데 유지 관점이라면 여기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 와요. 긁어 와서 가에 해당되는 첫 번째 박스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친구와의 상호작용 향상이라는 게 행동 목표잖아요. 그럼 그걸 긁어 와요. 지문에 있는 내용 긁어 와도 돼요. 괜찮아요. 친구와의 상호작용 향상을 세 가지 목표 행동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유지 관점에서. 그러면 기능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무슨 문제냐면 각각의 기초선이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위에 중재로 인해서 밑에 기초선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선이 독립적이지 않죠. 그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해놨네, 제가. 그러면 기능적 관점에서는요, 중재 사용이 세 가지 행동에 걸쳐 복제되기 때문에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지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그 3번을 설명했어요. 자, 기능적 관계는 그러니까 이 기능적 관계는 이 중재가 세 가지 상황에서 세 가지 행동에 다 들어맞으니 중재는 기능적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그래프의 근거에서 니은의 이유. 도움 요청하기요. 도움 요청하기가 위에 장난감 요청하기 기술은 똑같잖아요. 그죠? 장난감이냐 도움의 차이인데 결국은 두 번째 장난감 요청하기라는 중재 기술이 도움 요청하기라는 기초선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기초선이 깨졌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 답에 동그라미 3번. 중재가 도움 요청하기 행동에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 기초선 관점에서 접근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단 기초선 설계는 선생님 이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중단 기초선 설계 원리, 기능적 관계를 입증한다. 기능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기초선이 독립적이다. 중재가 동일하다. 중재가 유사하다. 이 두 가지 관점과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갈게요. 반가로 2번. 디귿이요. 디귿은 언어적 도움이죠. 언어적 도움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유한 문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선생님, 지문에서 답을 끌고 와도 돼요. 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푸는데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답에 적용시킬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외우신 거 교과서적인 내용들 외우셨잖아요.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내가 외웠어. 근데 생각이 안 나. 문장이 생각이 안 나. 근데 핵심 단어들은 생각이 나. 핵심 단어로 문장을 구성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다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지문을 봤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문에서 끌고 오면 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문에서 답을 끌고 오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번에 유아에서는 굉장히 그게 수월했어요. 지문에서 답을 끌고 오는 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2번에 디귿에 해당되는 지도네요. 언어적 촉구니까 반드시 경호야 스위치를 눌러봐 라고 말한다. 혹은 말함. 다 명사형으로 끝났으니까 말함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경호야 스위치를 눌러봐 라고 말하면서 경호야 스위치를 눌러봐 라고 언어적 촉구를 한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2번요. 자연적 강화 요인이 무엇인가? 자, 자연적 강화 요인은 선생님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자연적으로 강화를 하려면 이거예요. 선행사건, 반응, 후속 결과. 이 세팅은 항상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연적 강화가 왔다 그럼 후속 결과가 자연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응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어야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라면 선행사건은 자연적인 거여야 돼요. 그죠? 자연적 강화가 왔다면 반응도 자연적이고 선행사건도 자연적이어야 돼요. 다 자연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경호라는 박스에서 두 번째 땡. 경호가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면 또래들이 같이 놀이하도록 지도했다. 애가 같이 놀아. 그러면 그러면 같이 놀아. 라고 자연적으로 반응하게끔. 그러면 결국은 자연적 강화의 요인은 학생들이 또래들이 같이 놀아주는 것. 이걸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자연적 강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놀자는 아동의 반응, 자연적 반응. 그러면 선행사건은 놀이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적 강화 제가 해설해가지고 자연적 강화는 아동 스스로가 중지자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 개입이 없어요.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손 씻기. 손이 더러워져서 손 씻는 거. 자,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내가 씻죠. 누가 개입 안 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씻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 강화는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학습이나 팩스는 항상 강화물이 자연적 강화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팩스에서 요청하기. 새우깡 주세요. 그럼 새우깡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강화죠.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 막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번은 저기 유아특수 선생님들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교육 서비스로부터 가족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자, 초등 중등 선생님들은 안 보셔도 돼요. 자, 2번요. 방가로 2번. 자, B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자기관리 전략, 자기점검. 그죠? 자기점검이죠. 했다, 안 했다, 자기점검. 자, 그러면 이 자기점검을 지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아동의 행동 특성에 근거해서 쓰십시오. 이 친구는 혼자 못해요. 누군가가 지시를 해야지 해요. 그래서 누군가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점검하는 이유, 스스로 혼자서 누구의 지시도 없이, 누구의 지시가 없어도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쓰면요. 여기서 이닦기 행동이니까 이닦기 행동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스스로 이닦기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앞에다가 문장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요. 교사나 부모님 혹은 성인의 지시가 없어도 아동 이름이 재우죠. 성인의 지시가 없어도 재우 스스로 이닦기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방가로 3번 보겠습니다. A에서 D 중 기억에 해당하는 특성쓰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안경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기억은요, 선생님, 제한적인 자극이나 관련 없는 자극에 반응한다. 약한 중앙지 반응이잖아요. 그죠? 약한 중앙지 반응.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C하고 D. 선생님 B는 왜 답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중앙지 반응. 그러면 약한 중앙지 반응. 그러면 중심 행동. 중심 행동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한 개예요. 이 한 개의 반응축이요. 반응축을 이용해서 반응에 해당되는 행동 한 개잖아요. 그 한 개를 가르치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됩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B로 한번 가져와 봐요. 이거를 통틀을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B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C와 D가 선생님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중심축 반응의 네 가지 원리로 따지면 복합 단서에 반응하기 아니면 복합 단서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의 A요. 4번의 A는 선생님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유아특수 선생님 문제입니다. 유아특수 선생님 문제 활동 중심 교수 그걸 답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문제는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오늘 문제풀이는 물론 유아 선생님들 답 확인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중등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초등 선생님과 중등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교수적 합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교수적 수정, 교수적 합화 관점으로. 그러면 교수활동 수정이 되겠죠. 교수활동 수정.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요. 교수 적합화, 교수적 수정 관점으로 바라보면 교수 활동 수정이 된다고요. 오리지널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활동 중심 교수. 그리고 유아특수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실에서 상황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다양한 놀이에 삽입하여 연습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삽입 교수. 그럼 위에 있는 거, 성찰 위에 있는 거는 활동 중심 교수, 성찰 밑에 있는 거는 삽입 교수. 그래서 합쳐서 활동 중심 삽입 교수. 유아 선생님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초중등 선생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초등 선생님들은 교수 적합화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2번. 자, 2번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잘 생각하세요. 일단 바깥 놀이터 볼게요. 바깥 놀이터에서 친구가 놀자 그랬더니 애가 진수가 아니야 안 놀래 라고 했어. 선생님이 물어봤어. 왜 안 놀라 그랬어? 안 논다고 했어? 넘어질까 두려워서요. 그러면 감정 표현은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적합한 상황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교실 상황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기억, 진수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 목표인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핵심은 선생님, 감정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 감정이라는 말이 선생님, 슬프다, 기쁘다 이것도 있지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감정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 너희들하고 놀고 싶어. 그죠? 그러면 교실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하니까 진수 첫 번째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진수가 같이 놀아서 너무 기뻐라고 말했죠. 이거는 대답에 대한 반응 아니잖아요. 질문에 대한 반응 아니잖아요. 자, 이걸 잘 생각했어요. 기뻐요. 같이 놀아서 기뻐요. 그런데 같이 놀아서 기뻐. 그랬더니 바로 밑에 인호가 나랑 기어갈래? 했더니 난 너희들하고 같이 놀아서 기쁜데 안 기어가도 돼. 걸어서 가면 돼. 뛰지만 않으면 나 너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걸어갈 수 있어. 뛰지만 않으면 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해설 보십시오. 친구가 물어봐요. 너 저기 뛰는 거 못하니까 나하고 기어가게 할래? 아니야. 난 너희들하고 같이 놀고 싶기 때문에 뛰지만 않으면 돼. 걸어가기만 하면 나 너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거 답은 지금 적어놓은 거 걸어갈 수 있어. 뛰지 않으면 돼. 이게 답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 같이 놀아서 너무 기뻐.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문장입니다. 선생님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리고 2번 보행기기. 얘 뛰지 못하고 걷는 친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니은이죠. 니은이 오른쪽이요. 오른쪽 박스에 니은. 진수가 걷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기기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하지가 약하다고 돼 있잖아요. 약하다고 돼 있는 거는 왼쪽이요. 왼쪽 가 박스 밑에 고민 보면 하지 근육이 약하다고 돼 있잖아요. 하지 근육이 약해요. 그러면 걸어야 돼. 그럼 워커가 필요하죠. 선생님 클러치는요? 잘 생각하십시오. 선생님들 교통사고 나면 클러치 짚죠. 목발 짚죠. 어떻게 하고 짚어요? 기부스 하고 짚어요. 그럼 기부스 했다? 못 움직인다. 그럼 하나만 더 엮어볼게요. 두 다리 다 기부스 했어요. 목발로 움직일 수 있죠. 다리를 못 쓰는데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목발은 근육의 약화가 아니에요. 근육의 약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못 쓴다는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워커로 가볼게요. 워커 두 다리를 기부스 했어요. 워커로 짚을 수 있을까요? 워커로 못 가요.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워커. 선생님 그렇게 잡으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3번은 유특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터널 속으로는 기기, 친구 따라 사뿐사뿐은 걷기. 예, 초등 선생님이랑 중등 선생님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저도 처음에는 실수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시야검사라고 썼어요, 답을. 근데 민교사 보십시오, 민교사. 기억. 시야검사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시야입니다, 시야. 선생님 이거 주변 시야, 중심 시야는 아닌가요? 아니요. 그걸 속을 수 있는데 민교사에서 첫째 줄, 자, 시계 보기 검사, 암슬러 격자법, 그리고 탄젠트 스크린법은 중심 시야 검사입니다. 그리고요, 대면법, 그리고 1.2D 시야 검사, 원판 시야 검사는 주변 시야 검사입니다. 그러니 주변 시야와 중심 시야 둘 다를 검사하니까 시야 검사가 답이고, 근데 쓰기에는 시야만 써야 된다. 문장이 안 되잖아요. 시야 검사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시야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요. 자, 민교사가 니은같이 말한 이유. 니은은 유치원에서도 시각평가를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습니다. 보십시오. 시각평가를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각평가를 자주 할 필요성, 시각평가라는 측면에서 이 친구는 선천성 녹내장이고 진행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행성이기 때문에 시력이라든지 대비감도라든지 조명 선호도라든지 다른 시각적 특성을 같이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주 검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진서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각 평가를 해서 예후를 확인한다. 그죠? 진행성이니까 많이 나빠졌나? 조금 나빠졌나? 진행성 정도가 어떻게 됐나? 예후 평가. 맞죠? 그러면 또 다른 관점은요. 교수 매체 평가 관점이요. 진행성이니까 한 가지 매체만 쓸 수 없잖아요. 다양한 매체들을 계속 평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행성이니까. 자요, 진행성이니까 처음에는 확대 자료를 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점자로 넘어가든지 도서 자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매체 평가. 교수 매체 평가 관점으로는 시각 평가를 자주 하면 적합한 교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쓰는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거 말고도 답이 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디귿의 구체적인 방법. 디귿은요, 눈과 자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눈과 자료의 거리를 조절. 자, 여기서 늘 실수하시는 게 렌즈라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여긴 렌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셔도 돼요. 눈과 자료와의 거리 조절.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상대적 거리 확대법 생긴 여기다 적용해도 돼요. 맞잖아요. 눈하고 자료니까 상대적으로 거리를 넓히느냐 좁히느냐. 맞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가장 이것도 제가 답을 여러 개 썼다가 다 지워버리고 요거 하나만 남겨놨는데 이 표현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제 스스로도 칭찬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법은 저한테서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표현법이에요. 막 찾아가지고. 이거예요. 이 친구 진서죠. 진서가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까지, 최대 거리는 선생님 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 최대 거리예요. 잘 생각하세요. 볼 수 있는 최대 거리. 멀어질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 최대 거리.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멀다 가깝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최대 거리예요. 얘가 볼 수 있는 최대 거리. 최대 거리까지 자료를 제공해서 시야를 확보한다. 맞죠? 이게 제일 깔끔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눈과 자료와의 거리니까 상대적 거리 확대법. 그 관점으로도 선생님 서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의 리을 추시입니다. 추시는 이거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추시죠. 그죠? 책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기법이요. 주사예요, 주사. 책 안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읽을 단어, 아니면 읽어야 될 문장의 위치. 그래서 주사가 먼저. 주사를 해서 그 단어나 문장을 찾았다? 그럼 문장 따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추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잠깐만요. 구체적인 지도 내용 쓰라 그랬으니까, 자, 이 친구 지금 동화책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동화책 읽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동화책 글씨를 줄을 따라서 동화책 글씨를 줄을 따라서 글줄도 괜찮아요. 줄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읽잖아요.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다 때려쳐버리고 동화책의 글줄을 따라 읽도록 한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생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속을 수 있어요. 얘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타이포스코프, 얘 하나만이에요. 선생님 다른 거, 라인 가이드 있잖아요. 잘 보세요. 왜 라인 가이드가 답이 안 되는지. 자, 맨 마지막에 장교사요. 셋째 줄, 하나, 둘, 셋째 줄. 눈부심이요. 라인 가이드요. 눈부심 못 막아줘요. 투명해요. 투명하게 생겼어요. 타이포스코프, 검은색 플라스틱 판에 구멍을 이렇게 글줄로 뚫어놓은 거잖아요. 눈부심 막아주죠. 타이포스코프의 기능이라는 걸 찾아보시면요. 눈부심, 대비, 그리고 글줄을 놓치지 않고 읽게끔 해준다. 그게 기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라인 가드가 적절하지 않아요. 눈부심 때문에.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고 1번은 일반 유아 과정 문제예요. 이건 저도 몰라요. 예. 진짜 몰라요. 일반 쪽은 알 수가 없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자유놀이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참여 대상과 참여 시간 측면 쓰시오. 자, 이것도 솔직히 초등, 중등 선생님 굳이 이 문제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지금 답을 달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시된 지문을 보고 쓰는 연습 한 번만 해달라고. 보고 조건에 맞춰서 쓰는 연습. 그 연습 필요해요. 우리 분명히 이제는 그렇게 문제 나올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쓰기. 그래서요. 이렇게 이거는 답만 한 번만 눈에만 익혀주세요. 교사랑 같이 자유놀이에 들어가면 대부분 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래랑 하면 애가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교사와 함께 또래들과 자유놀이를 하면 대부분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저거죠. 미음, 프리맥 원리죠. 프리맥 원리 쓰실 때 선생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문장할 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데, 프리맥 원리는 비선호 활동이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에 선호 활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요,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혹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에 라는 문장으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여기 답처럼요.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들과 노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또래들과 활동이 끝나고 나면 좋아하는 점토놀이를 하게 해준다. 끝나고 나면, 종료하고 나면 반드시요. 프레임 원리요. 그래서요, 프레임 원리를 가지고 선생님, 만약에 프레임 원리가 시각적 일과표랑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프레임 원리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얘가 비선호 활동을 먼저 깔아. 시간, 하루 일과표 작성할 때 싫어하는 활동을 깔아. 그 다음에 좋아하는 활동, 싫어하는 활동, 좋아하는 활동. 프레임 원리 적용하면 그렇게 시각적 일과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했고, 토권 강화의 구성 요소. 토권 강화의 구성 요소는 목표 행동입니다. 예, 목표 행동입니다. 자, 7번 문제요. 7번 문제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 수강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 강조했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게, 원래는 있던 내용이에요. 있던 내용인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과서요. 전공서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고은 선생님이 3판 책 내시면서 제가 늘상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 책에 문장으로 들어갔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확장. 자, 문법적 확장이라고 그러죠. 문법적. 확장은 문법적 확장이죠. 근데 그 문법적이 무슨 문법적이냐는 거냐면 주어 서술어의 문법이에요. 문장 구성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구문론. 그래서 질문이 구문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구문 확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구문론 안에는 형태론이 같이 들어가요. 형태론 뭐, 은는이가, 을를, 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그래서 구문 형태론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그거는 일반 문법 체계에서 나와요. 선생님, 우리 쪽 의사소통 장애를요, 완벽하게 강의를 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나라 국어 문법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제 수험생들한테는 확장은 구문론과 형태론이 들어갑니다. 그럼 확대는 의미적 확대죠. 의미는 뭐예요? 단어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확대시켜 주는 거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잖아요. 단어의 의미가 건드려져 있는 거는 의미론. 그래서 확대는 의미론 영역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요, 답은 서구는, 자, 여기요. 서구의 말이 기억은 서구 요리해요잖아요. 그러면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서구는 요리를 해요. 혹은 서구가 요리를 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선생님. 다른 건 답 아니에요. 형태소가 들어간다고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가. 그 다음,
자, 그 해석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보시면 네모난 김이죠. 네모난 2번, 동그라미 2번. 어휘 학대를 시도한 말. 이 아이가 김이라고 했어, 김. 김만 해도 돼. 근데 바라고 전략으로 어휘를 확대시켜. 어휘를 확대시킨다,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의미놀이라 그랬죠. 그러면 단어를 추가하면 돼요. 어떤 거? 네모난 김. 네모난 김. 네모난 김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네모난 김이라고 적어야 돼요. 물음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확장 같은 경우는 아동의 문장 구조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요리를 해요를 요리를 서구가 해요라고 답을 쓰시면요. 틀린 답이에요. 문장 구조를 깨뜨렸잖아요. 확장은 문장 구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설서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평행적 발화기법. 평행적 발화기법. 김밥을 자르고 있어요. 예. 자르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마침표까지 찍어야 돼요? 안 찍어야 돼요? 막 그러신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마침표. 예, 모르겠어요. 예. 안 찍는다고 죽이진 않겠죠. 그죠? 3번. 자, 3번 B, C에 관련된 것인데 음절 수준에서 의문 인식 과제입니다.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이시긴 하는데. 자, 선생님, 요거 하나만 잘 보세요. 의문 인식,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문 인식, 낮자 소리 대응 관계 아닙니다. 의문 인식, 듣고 말하기. 그리고 듣고 말하기가 되면 어디로 가요? 듣고 말하기가 되면 일견 단어로 빠질 겁니다. 일견 단어와 단어 인식을 같이 놓고 보십시오. 일견 단어, 단어 인식 같이 놓고요. 그 다음 게 일견 단어와 단어 인식이 해결이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해독으로 넘어갈 겁니다. 해독부터 낮자 소리 대응 관계예요. 거기서 말하는 낮자는 자음과 모음이에요. 그리고 소리도 자음과 모음이에요. 해독이 되면 단어의 의미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독과 단어의 의미를 안다가 단어 인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순서 말씀드릴게요. 의문인식, 일견 단어법, 단어 인식, 해독, 그리고 의미의 이해, 묶어서 단어 인지. 예,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그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예. 국어 문법 공부하면 선생님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국어 문법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강사들이 해야 되고 강사들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요. 정확하지 않는 오개념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얘는요. 음절 대치, 바꾼다, 대치, 무엇을, 음절 대치, 빼고, 뺀다, 탈락, 무엇을, 음절을. 그래서 음절 탈락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8번 선생님들, 자, 이거를 비상징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비상징적, 비도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이거는 A시 상황이어야 돼요. A시 상황 아니잖아요. A시 상황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요, 뭐냐? 나의 메시지, 나의 정보를 상대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언어적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의 요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언어적 요소. 언어적 요소에 억양강세 높낮이를 집어넣어서 간다, 준언어적 요소. 언어가 없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의 의사를 전달한다, 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비언어적 요소. 비구어적 요소. 언어를 초월한다? 초언어적 요소. 우리는 초언어적 요소 안 다루죠. 예, 그래서요, 선생님. 비언어적 요소 혹은 비구어적 요소예요. 자, 왜 그렇게 본다? 볼게요. 첫 번째 동호, 선의 민수 동호. 바라본다. 누능시. 고개 끄덕거린다. 머리, 끄덕거리는 머리의 동작. 그 다음에 손을 내민다. 몸짓. 나뭇가지를 밀어낸다. 몸짓, 손 내민다. 몸짓, 받아들인다. 몸짓. 아니면 몸의 동작, 혹은 자세, 표정. 그래서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절대로요. 다른 거 말씀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그러면 다른 걸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비언어적 요소를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어의 역할, 언어의 전달, 메시지 전달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2번, 8번에 2번. 8번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 자, 의사소통 기능, 언어의 기능, 화용동적 기능.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기억이 저거죠. 손을 내민다. 주세요. 손을 내민다. 주세요. 요청하기, 요구하기. 상관없습니다. 요청하기, 요구하기. 주세요. 자, 니은 나뭇가지를 밀어내며 다시 한번 꽃삽을 향해 손을 내민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주세요. 거부, 부정. 그죠? 그래서 거부하기, 부정하기. 혹은 거절하기. 의사소통 기능.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알아주십시오. 의사소통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구하기, 거부하기, 아니면 대답하기, 이런 게 많아요. 이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 무엇입니까? 대화 참여 기술, 말차례 지키기, 시작과 종료. 얘네들이 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대화 기술입니다. 그렇게 잘라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두 개 묶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 환경 언어 중재 방법을 쓰라 그랬어요. 얘는요, 선생님, 요구 모델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나 보세요, 나. 첫 번째 단락, 환경의 구조화. 그죠? 두 번째 단락, 환경의 구조화. 세 번째 단락, 시범. 요구하기 시범 보여주는 거. 마지막에 요구하기. 이렇게 돼요. 정반응이 나오면 요구하기. 정반응이 나오면 강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디귿에 대해 디귿 퍼즐 조각을 향해 손을 내밀거나 내미는 행동을 한다. 정반응이죠. 자, 이것에 대해 선생님이 반응해 줘야 될 거. 이건 저거예요. 아동의 발화후 요구 전략. 발화후 전략.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 사용하는 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조심해야 될 거. 자, 이 친구는 지금 발화가 안 되는 친구예요. 그죠? 발화가 안 돼서 몸짓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요, 얘는 근본적으로 언어 중재잖아요. 의사소통 중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반드시요, 말로 다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거밖에 안 돼요. 동호가 원하는 퍼즐 조각을 주면 퍼즐 조각 주세요라고 말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퍼즐 조각을 준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교사는 반드시 아동이 했던 행동, 아동이 했던 발화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확장과 확대가 왜 나와요? 문장 재구성이 왜 나와요? 아동이 발화를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확장하고 확대시켜 주죠. 근데 여기서는 이 친구는 말을 못하고 행동만 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똑같은 표현, 그 행동과 똑같은 말을 교사가 하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요, 퍼즐 조각을 준다로 끝나면 안 돼요. 주면서 퍼즐 조각 주세요라고 말한다라고 해야지 답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선생님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